경기와 문학 단편소설 언덕 너머 눈구름 공선우. 천지사방은 황량하다. 서쪽 하늘로부터 또다시 눈구름이 아득하게 몰려오고 있다. 으실으실 한기가 돈다. 하필 이런 날 새끼를 날게 모람. 처음에 집 안에서 기르던 동물들 중에서 새끼가 나던 날 울먹울먹 목구멍 밖으로 울음마저 빚어나왔다. 그만큼 간격이었고 어떤 아픔이 아내를 전율하게 했다. 그러나 시골살이만 5년 만에 소, 개, 염소, 토끼들이 새끼들이 줄줄이 낳는 것을 목도하면서도 그 감격, 그 아픔의 강도도 서서히 엷어져 갔다. 그래서는 급기야 오늘날 이런 날 새끼를 낳게 뭐냐 소리까지 흘러나오는 지경이 되어버렸다. 처음에는 생명 그 자체가 떨림이었는데 이제 그 생명들한테 아무리 공력을 들인다 한들 공력값이 나오지 않으니 힘도 빠지게 생겼다. 작업실에 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남편은 언젠가부터 작업실에 가면 휴대폰의 전원 자체를 꺼버렸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져 온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서늘한 심정에 일단이나마 보여주고 싶진 않다. 아내는 그저 최대한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아내의 일상을 꾸려간다. 꾸역꾸역 그렇지만 아내 나름대로는 전력을 다해 그렇게 살아가는 아내 모습이 남편에게는 일종의 도덕적 압력이 될 수도 있으리란 계산을 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남편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 아내는 미리 단정해 두었다. 아내는 전화도 받지 않는 남편의 작업실 쪽으로는 결코 가지 않았다. 대신 유자나무집 노인에게 부탁하기로 했다. 유자나무집 노인은 유자나무집에 있지 않고 그 옆집 대추나무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노인은 같이 있으면 서로들 황조씨라고 하고 전본씨라고 했다. 두 노인은 각각 혼자 살았다. 그래서 두 노인이 함께 있으면 부부같이 보였다. 아니 이제라도 부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추나무집 할머니 이름처럼 정말 그들이 전분이 나줬으면 그만큼 두 사람은 다정해 보였다. 특히 전분이 그랬다. 전분이 이상하게 동네 사람 누구에게도 다정하지 않았다. 유자나무집 황조에게만 다정했다. 전분은 어쩌면 옆집 남자 황조를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황조에게 이미 전분이 나 있는지도. 할아버지 염소가 새끼를 낳나 봐요. 가만 내버려둬요. 어른이 지가 알아서 하니까. 그게 아니라 새끼 낳는 어미를 자꾸 순놈이 건들잖아요. 새끼 낳는 냄새에 흥분을 한 것일까. 순놈무치가 한창 출산을 앞둔 남놈에게서 여간에서는 떨어지려 하질 않는다. 염소들이란 참 이상했다. 아내 편견인지 몰라도 그 중에서도 순놈들이란 게 참으로 이상했다. 아 이왕 이렇게 말해버렸으니 순놈들 이상한 게 어찌 염소뿐이라 하는 말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리라. 무슨 말이냐면 동물 중에 순놈 혹은 수컷이란 것들은 개나 소나 염소나 하나같이 사람 중에서도 남자는 싫어 하면서도 또 남자 사람 말은 곧잘 듣는다는 것이다. 순놈이 여자 사람 말은 도통 들어먹여 주질 않을 것을 알고 있는 아내는 이제 막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암놈에게 달려든 염소를 어떻게 떼어내겠다는 의지도 용기도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이 없었던 발정난 순놈들을 무슨 수로 막으랴. 황조에게 순놈이 새끼 낳으려는 암놈을 건든다는 말을 하면서 아내는 조금 민망하긴 했다. 그리고 정분의 눈치가 보였다. 그녀는 짐짓 고개를 돌리고서 언제적부턴가 하던 일인지 상위에 콩을 펼쳐놓고 콩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아내가 황조에게 전한 말들이 정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거나 조금치라도 불쾌감을 주지 않았기를 아내는 바랐다. 지금 사실 급한 상황이지 않은가. 자칫 잘못하면 순놈을 피하려고 날뛰던 암놈이 제 속으로 난 새끼를 밟아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그래도 유자나무집 노인이라 망정이지 남편 말고 누구한테 그딴 부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남편이 소위 작업실을 갖게 되고 작업실 가면 전화도 안 받고 어떤 땐 그곳에서 자고 들어온 날이 빈번해지면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과 어울리던 이 동네와 이 동네 인근 남자들의 꼴이 아내는 덩달아 보기 싫어졌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들이 모두 한통속인 것만 같았다. 지난번 나들이에서 아내는 물증은 없으나 그들이 모두 한통속인 것만 같다는 강력한 심증을 굳혔었다. 남자들은 걔네들 실실 웃었다. 아내는 남편과 그리고 남편과 한통속인 남자들과 그때 충주 때문에 놀러 갔었다. 남편과 나이가 같은 동네의 남자들 둘, 남편 친구의 소설가 한 사람과 함께 충청도 충주에 사는 남편 후배 가수원에 갔다. 거기서 커피를 얻어 마시고 일행 모두가 충주 때문에 놀러 간 것이다. 원래는 월악산을 가려고 했는데 날이 너무 추웠다. 아내는 사실 남자들의 여행에 어떤 흥미도 없었다. 남자들은 만나서 가수원집 마루에 앉아 FTA니 쌍무역 협약이니 다자가 무역이니 슈퍼 301조니 하는 것들로 가난한 나라 백성의 목을 죄는 미국이란 나라의 깡패성에 대해서 성토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복숭아 가수원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농사짓기 절망감에 몸을 떨고만 있기에는 눈 내리는 풍경은 아름다웠다. 그래서인가 남편 후배가 끓여주는 커피를 후루룩 마신 뒤에 누군가 월악산 가자 했다. 남편 후배의 부인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충주시 내에 전세 아파트를 얻어 나가 있어서
과수원 집은 남편 후배와 그 후배의 아버지 단둘만 산다고 했다. 아내는 이 남자들이 도대체 왜 느닷없이 눈 내린다 월악산을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아내는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월악산을 왜 가요? 그때 남자들이 실실 웃었다. 본능적으로 기분 나쁜 감정 한누라기가 아내의 폐부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재빠르게 남편을 쳐다봤다. 월악산을 왜 가느냐는 말에 실실 웃기나 하는 아주 기분 나쁜 자들하고나 어울려 다니다니. 시고살이 5년 만에 남편조차 아주 저질인간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 아내 몸이 오싹오싹 털려왔다. 고약한 기분 때문에 오싹오싹 몸 털려오는 게 어디 한두 번인가. 그래도 남편이랑 남편의 동료들이 그들은 모두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남편이 예전에 민중미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농사짓기 절망감에 몸이 치떨면서 미국을 성토할 때까지 괜찮았다. 당연히 그들은 모였다며 그런 종류의 대화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 남편은 원래가 허튼 소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내는 철석같이 믿으면 살았다. 비록 술을 마신 벌건 눈빛이지만 눈을 빛내면서 겨우 25% 식량 자급률에 자기들이 껴있는 거라고 자기들이 죽고 살고 농사지어 제공하는 식량이 겨우 25%도 안 되는 거라고 슬퍼하는 남자들. 과거 민중미술인지 농민미술인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도 없는 순간부터 이문 안 남는 판판이 손해만 보는 농사를 짓고 사는 남자와 오늘 뽑아야 할지 내일 뽑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복숭아 무먹에 하는 수 없이 걸음을 주고 사는 남자와 인삼은 해볼까 오갈피를 해볼까 꿈도 꾸어보지만 이도저도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저 포클레인 운전을 해서 밥을 버는 남자와 절대로 안 팔리고 못 팔릴 소설을 쓰면서 그래도 철저히 상추도 기르고 쑥갓도 길러서 채소리만큼은 100% 자급농 일하고 자기 혼자 행복해하는 소설가. 그들을 아내는 그래도 여태껏 한편으로는 지겨워하면서도 때로는 인간적으로 연민하면서 살아왔다. 그들 중에 한 남자는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남편이고 또 나머지는 남편이 술 고플 때 술 마셔주는 술 동지인지 남편이 외로울 때 말 걸어주는 말동지인지 어쨌든 동지들이 아닌가. 언젠가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남편들 흉을 보는 재미로 읍내에 나가 한나절 집을 비운 적이 있었다. 아내들은 남편들 중 누군가가 제 아내에게 들키면 곤란한 비리를 저지르고서 남자들끼리 비리함구라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남편인가가 자기들끼리 정한 원칙을 깨고 제 아내에게 누군가의 비리를 폭로했거나 자기들끼리 비밀을 있음을 발설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저들이 실시 웃는데도 남편이 고개를 돌리는 것은 또 어떤 비밀이 지금 남편을 중심으로 생겨나고 있거나 생겼던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정작 또 아내가 참을 수 없는 것은 지난번 그 일처럼 또 어떤 한 남자가 제 아내에게 남편을 중심으로 피어오르고 있는 뭔가 야릇한 비밀을 폭로하는 불상사가 생겨나는 일이다. 남편이 고개를 돌리고 다른 남자들이 실시 웃는 것을 아내가 기분 나빠하고 또 아내가 기분 나빠하는 게 지속되면 무엇보다 남편 처지가 곤란해질 것을 염려한 것이 분명하게 소설가가 재빨리 사태를 추스렸다. 야 맞다 눈 쫓아오는데 산은 무슨 산이야. 물 보러 댐이나 가자. 그렇게 해서 그날 아내는 예정없이 충주댐을 가게 된 것이다. 충주댐에 가서 아내는 내내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남편을 위시한 그 자리의 남자들 모두가 아주 꼴보기 싫어서 우선 견딜 수가 없었다. 그 견딜 수 없음을 아내는 술로 견디었다. 아니 술로 견디어 버리자고 작정하고서 먹기 싫은 술을 엄청나게 마셔버렸다. 아내 모습 중 남편이 가장 꼴보기 싫어하는 게 술 취한 모습이다. 아내는 술을 못하는 사람이지만 어쩌다 한 번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해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남편을 괴롭히는 주사를 부린다. 평소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다. 남편은 그게 싫다. 단순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술을 먹고 취한 다음 날 그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무섭다. 아내가 술 취해서 주사를 부렸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은 이혼을 생각했던 남자다. 평소에 술을 못 마셔서 술을 안 먹고 살았지만 그날은 어쩐지 남편 무서워 술도 못 먹고 산 것 같지만 생각되어 아내는 어떤 오기 차원에서 눈앞에 보이는 술잔들을 거침없이 비워버렸다. 아내는 술을 마시고 나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집이었다. 남편은 당연히 집에 없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눌렀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누구처럼 술국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집에 있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전화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아내가 바라는 건 오직 이쪽에서 하는 전화 받아주기만이라도 해달라는 것뿐이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올 때 처음에는 기가 막혀서 속이 떨려왔지만 이내 어떤 오기 같은 게 발동했다. 아내는 벌떡 일어나 일단 뜨거운 물을 받아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고 나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나니 정신이 말짱해졌다. 말짱해진 정신으로 김치 국물에 밥을 말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놀던 아이들이 흙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왔다. 밥 먹었니? 먹었는데요. 과연 둘째 아이 옷섭에 김치 국물이 튀어 있었다. 김치국 아빠가 끓였니? 제가 끓였는데요. 엄마 배 아플까 봐요. 술 먹고 김치국 먹으면 배 안 아프다고 했잖아요. 어쩐지 김치국이 좀 엉성하다 했다. 김치 넣고 물 넣고 그저 푹푹 끓인 것이다. 아빠는 몰라요. 근데요 엄마 그 아줌마 왔어요. 자기가 무슨 탐정도 아니면서 그치 영아. 응. 그 여자 기회가 왔구나.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본능적으로 어미하고 더 가까운 종속들인가. 아내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바가 없는데도 어미한테 아부하는 것이 역력하게 아이들은 기화를 경계하고 있다. 아내는 일단 숨을 고르고 먹던 밥을 계속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이들의 거동을 건너다 보았다. 사내 아이들은 무심하다. 놀잇감 찾느라 먼지만 들썩이다가 팽이나 영 같은 거 들고 다시 뛰쳐나간다. 아이들이 무심하면 할수록 천진하면 할수록 아내 가슴 미어진다. 사는 것이 막막해진다. 저 아이들을 저 푸르고 싱싱한 아이들을 두고 아이들의 야비라는 작자는 지금 어디서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처하느라고 전화도 받지 않는가. 가슴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어떤 우라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김치 국물에만 밥을 한 양재기나 퍼먹어 버렸다. 인간의 배가 부르고 나니 밖에 사람이 와 있다는 생각보다도 우선 짐승들 생각이 났다. 진작부터 나는 골아 죽게 생겼는데 당신만 퍼먹고 있느냐는 듯이 사방에서 짐승들이 악다구니가 진동하던 참이었다. 특히 소가 그렇다. 소는 목을대를 한참 쳐들어 거의 시위하듯 울어제꼈다. 참으로 아기들이다. 살아있음이 악이다. 소밥을 주러 밖으로 나와보니 아이들 말대로 기화가 지가 무슨 탐정도 아니면서 소리 없이 와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그렇듯 소리가 없다. 소리 없이 와서 짐승들 물끄러미 바라보다 간다. 그 여자의 그런 소리 없음을 언젠가 아내가 힐난한 적이 있다. 도대체 그 여자는 왜 그런데 지가 무슨 빌정도 아니면서 우울증이란다. 남편이 대꾸했다. 기와 우울증은 알아도 내 우울증은 모르냐? 소리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아내는 가까스로 눌러 참았다.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탐정도 아니면서란 말은 그러니까 그 전에 아내가 한 말의 연장이다. 왔어요. 기아는 언제나 그렇듯이 창백한 얼굴로 아내에게 묵묵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사방의 축사들을 돌아다니며 동물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특히 새끼 뺀 염소 우리 앞에서는 한참을 쭈그려 앉아 있었다. 아내가 그 여자에게 따뜻한 숫자 같은 걸 타다 주면 그 여자는 참으로 행복해할 것이다. 그럴까 하다가 아내는 내부에서 솟아나는 어떤 강력한 저항감에 부딪혀 잠시 주저했다. 그러면서 월악산 가자고 하면서 실실 웃던 남자들이 떠올랐다. 어쩌면 남자들의 기묘한 웃음과 남편의 애매한 침묵, 어디쯤에 귀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강렬한 의구심에 아내는 순간적인 괴로움을 느꼈다. 괴로우면서도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쳤다. 기화라는 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 어떻게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사랑하는 남편을 졸지에 잃고 우울증을 앓는 불쌍한 여자 기화를. 기화는 남편의 그림 그리는 후배다. 동화 작가인 그녀 남편의 동화책에 기화는 그림을 그려서 두 부부가 애도 없이 넉넉하진 않지만 다정하게 먹고 살았다. 그 다정하던 기화의 남편이 재작년에 세상을 떴다. 어려서부터 폐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공기 좋은데 살자고 남편 연고로 시골 내려와 산지 2년도 채 못 살고 갔다. 작년에 기화는 집을 팔려고 내놓았다가 다시 거두어 들였다. 확인하진 않았지만 어쩌면 남편의 만류 때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뿐이다. 남편이 기와는 농촌에 거주하면서 당대 농촌 현실을 예술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형상화해낼 수 있는 드문 작가가 될 것이라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어느한 말주변이지만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의 눈동자가 따뜻하게 젖어들고 있다는 것을 아내는 느꼈다. 그렇지만 모른 채 했다. 당신은 그 여자 얘기를 하면서 왜 눈동자가 젖어들고 있느냐고 따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건 남편 고유의 감정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걸 따지고 들면서부터 따지는 사람이 아주 많이 비참해질 테니까. 그렇게 말할 용기는 없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조차도 아내는 사랑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아내의 남편에 대한 감정이 어떠하든 간에 불쌍한 여자 기화를 향한 아내의 감정은 날로 날카로워지고 흉포해지고 있음에 분명했다. 아내는 그래서 일부러 더 기화를 불쌍한 여자로 못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흉증의 흉포함을 조금치라도 누그러뜨려 보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아내는 심리의 기저에 어떤 감정이 흐르는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질투심인가 공격성인가 두려움인가. 아내는 동네 여자들에게도 어떤 감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는 않나.
길을 오가면서 만나는 여자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웠다. 동네 여자들이라야 더 이상 여자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할머니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남편 동지들의 처들은 기와에 대해서 어떤 심정들을 가지고 있을까? 언제 한번 넌지시 떠보기나 해볼까? 아내는 오늘 저녁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다. 이제 이곳을 떠나자고. 다른 무엇보다 이런 이상한 공기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건지 외부에서 강제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이상하고도 고약한 감정의 회오리로부터 깨끗이 벗어나고 싶다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곳을 떠나는 길뿐이라고. 그러하고 싶은데 또 어쩌자고 새 생명은 태어나는가. 왼수 같은 짐승들이다. 결국 사태가 어떤 지경인지를 간파한 황조가 정문의 집을 나와서 아내와 함께 아내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을 뛰어갔다. 급하게 뛰느라고 아내의 비닐 슬리퍼가 벗겨진 것을 황조가 주워들고 쫓아왔다. 아내의 집은 오솔길의 끝에서 아래쪽에 있으므로 정문의 집에서는 아내의 집이 보이지 않는다. 참 이리 나와 이놈아. 황조가 거세게 순놈 염소를 잡아당겼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암놈은 그새 새끼를 2마리나 낳아 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끼 2마리 중 1마리가 벌써 어미 발버둥에 치여 작살이 나 있다. 겨우 순놈을 떼어내 격리를 시키고 돌아섰을 때 오솔길 끝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어른거리는 것을 아내는 느꼈다. 정분이 아내의 집을 훔쳐보다가 사라지는 것을 아내는 무심히 보았다. 왜 남편은 식구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것일까? 밤이면 불빛 한 점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암흑천지인 경기도와 충청도의 어간인 이곳에 보이는 것이라곤 사막지대처럼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잡목숲, 그 너머로 재벌 소유의 임야와 별장은 그래도 한 점 풍경화처럼 나는 아름답기도 했다. 아내와 남편은 5년 전에 서울과 인천의 경계선쯤에 30평 아파트를 구해서 드디어 자랑스러운 내 집 장만에 성공하였다. 어느 평온한 일요일 내 집 장만하고 그 벅찬 감격을 새해 다 만끽하지도 못한 3개월 뒤에 어느 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다. 아파트를 팔아서 촌으로 가자고. 촌에 가서 소 키우고 살자고. 남편은 한번 하자고 맘먹으면 자기가 무슨 왕년의 서울시장이라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그리는 그림의 수요가 없다는 것을 남편은 알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차라리 그런 세상이 온 것이 남편은 기쁘다고 말했다. 그렇게 어느 봄날 일요일에 폭탄 선언에 의해서 황망이 도시를 떠나 살러 들어온 곳.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5년 동안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아침이면 언덕 너머로부터 잡목숲을 거쳐 불어오는 바람결에는 가축들의 분뇨 냄새가 섞여 있었다. 구릉지대의 이곳저곳에 산재되어 있는 집들에서 키우는 가축들의 분뇨 냄새는 어떤 때 산란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진정제 역할도 하곤 했다. 아내와 남편은 아이들을 날마다 차에 실어 학교에 보내고 또 데려와야 하는 수고를 무릅쓰고서라도 시골에서 살아야 했다. 아니 이제 시골에서 기어코 살아남아야 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남편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알 수 없는 마음을 진정시키고서 새로운 삶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그동안 낯익었던 풍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구릉지대의 끝쪽에서부턴가 뭔가 거대한 건축물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한눈에 봐도 지금 구릉지대 너머에서부터 이쪽을 향해 조금씩 아파트의 군단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의 첫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내가 굳이 복잡한 감정의 편리들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도 바로 저 아파트의 군락들이 이곳까지 점령해 들어오기 전에 이곳을 떠나자고 남편에게 이제는 말할 수도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선 떠나자는 말을 하리라. 아내는 결심했다. 순념수하고 한참을 씨름해준 황조에게 아내는 뜨겁고 진한 커피를 타주었다. 황조는 말로만 듣다 한경도 삼수갑산 사람이다. 그는 여우가 시체를 파먹는 첩철산 중 고향이 무섭고 답답하고 싫어 원산에서 기차를 타고 무작정 남아있다. 그리고 여우가 시체를 파먹는 고향만큼이나 사람을 파먹는 서울에 정이 떨어져 무작정 이곳으로 들어와 산 지 10년째라고 했다. 그의 집에는 낡고 힘없는 유자나무 한 그루가 병든 염소마냥 서 있다. 황조의 죽은 처가 심었는데 그 유자나무에 올해도 어김없이 유자가 열렸다. 황조는 정분과 정분이 나고 안 나고 하는 상관없이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는 한 해는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인지도 모른다. 아내가 커피를 타다 주면서 염소가 하필이면 이런 날 새끼를 낳아가지고 할아버지 고생을 시켰네요. 말을 건네자 황조는 다만 묵묵히 커피잔을 움켜쥐고서 한참 동안 커피를 응시했다. 그러다가 불쑥 말했다. 인저 이렇게 됐어요. 네, 그거이 그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뭔 말인고 하니
하루는 중이 가다가 그랬어요. 나물 캐는 아이한테 말하자면 기집애야. 인어가 자라서 애를 놓으면 정성을 놓겠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말을 말아라 했단 말이에요. 이 애가 8살이란 말이에요. 2인차 8시에 18에 시집을 가서 아기가 들었어요. 이 말 못하는 며느리 들여서 탐탁잖았던 시부가 사주를 내보니 섣달 초 8의 날 우시에 나면 정승을 놓겠다 하는 거요. 이 글이 인자 그 며느리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승을 놓으려고 나오는 얘기를 발꿈치로 요렇게 막았다는 말이요. 이 완전하니 기지맥진하여 드디어 우시가 딱 되었을 때 애를 놓았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라 물론 며느리 말문도 그때 트였지요. 이 아버님 이 시간에 놓으면 정승 놓지요. 이 염소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니 새끼를 맘대로 날짜 잡고 심어쳐 못 낳는다 그 말입니다. 저물 무렵부터 눈발이 쏟아진다. 날은 저물고 눈은 쏟아지는데 남편은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일찍 먹이고 기화한테 가볼까 빈손으로 가기는 못하고 뭐라도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갈까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전분이 왔다. 쌀과자 한 봉지를 들고 왔다. 쌀과자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그것들을 손에 쥐고서 전분을 한참을 머뭇거렸다. 그러다가 불쑥 아까 노랑새가 말이요. 뭔 말하대? 노랑새라니요? 황조 영감 말이요. 아하 무슨 애 낳는 얘기요? 사실 아내는 황조가 하는 이야기의 절반도 못 알아들었다. 둘이서는 그렇게 막 애 낳고 거석한 소리도 하고 그려. 정부는 전라도가 고향이다. 작년에 소 키우는 알뜰 따라 이곳으로 왔다. 광역병 때문에 소 수입을 하지 않아 소는 키울만 했다. 그러더니 가을 들어서면서부터 미국에서 소를 다시 수입한다는 발표가 나자마자 솥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솥값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겨울 들어 소는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를 보는 나날이 흘러가고 있다. 나이 40 넘었지만 장가를 못 간 아들은 정분에게 소를 맡겨둔 채로 어딘가로 갔다. 그 아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솥값에 매인 것 같다고 정부는 말했었다. 같은 소 키우는 집이라 아내는 동병지정이 있어 오며 가며 자기 소 모두 그 집 소도 들여다보곤 했는데 새끼 벤 소가 무려 3마리다. 소가 새끼를 낳을 때쯤 소값이 올라가면 좋으련만 상황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다. 정부는 그래서 더 외로울 것이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덜 외로운 것 아닌가. 저 소가 돈을 벌어다 준다면 그러면 아들이 돌아올 것이고 아들이 장가도 갈 것이고 그러면 전분의 노후도 이리도 황망하지는 않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거석이라니요 거석이. 예 거석이. 정부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하려 싶은지도 모른다. 정부는 혼자 소리로 말했다. 내가 5,000원도 줬는데 5,000원을 누구를 줘요? 황조씨. 왜 황조씨한테 5,000원을 줘요? 정부는 얼굴을 붉혔다. 거석이 만난 것도 사먹고 그러라고 콩 팔아 돈 산 것 좀 있어서 내가. 아내는 정본이 황조를 정말로 진실을 사랑한다는 걸 느꼈다. 정분의 진실은 오직 사랑임을 아내는 정분을 위로했다. 황영감님도 언젠가 할머니 진심을 알아줄 거예요. 언젠가는요. 정분은 아내를 향해 웃었다. 언젠가는? 예 언젠가는. 남편도 언젠가는 아내가 지금 얼마나 두렵고 막막해하는지를 알게 될 날이 올까. 두렵고 막막하여 가슴속에 날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흉물이 한 자리씩 자라고 있음을 아내는 위로를 해주는 것으로 자신이 정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만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 아내가 정분의 사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눈은 삼태기로 퍼붓듯이 내린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안의 집으로 가볼 것이다. 가서 언제 당신이 월악산을 간 적이 있었느냐고 물을까. 간 적이 있다고 하면 또 어찌할 것인가. 뭘 어찌하겠다는 것보다도 우선 가보리라. 가서 뭔가를 확인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할머니 내가 어디 가볼 데가 있거든요. 눈 오는 뒤. 예 누나도요. 눈이 오니까 더 라는 말이 입안을 간지리고 있었다. 아내는 기아가 좋아하는 숙제 한 봉지를 챙겼다. 정분이 아내가 좋아하는 쌀과자를 들고 앉듯이 누구 집을 가더라도 그 집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손님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숙제 봉지를 집어드는 손에 경련이 일었다. 아내 흉증의 흉포한 기운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아내를 격렬하게 한다. 아내는 숙차를 만들기 위해 지난밤 내내 온 사냐를 그야말로 미친년처럼 헤매고 다녔다. 생수기 가득한 포대자루를 토방에 버려놓고 마루 위에 걸린 거울을 봤더니 흙 묻은 옷은 너덜거리고 머리는 산발이고 황석가루가 켜켜이 내려앉은 얼굴은 마치 미라 같았다. 그 며칠 전에 아내가 쑥을 한 바구니 캐가지고 왔을 때 남편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내뱉었다. 왜 쑥차 만들려고? 웬 쑥차란 말인가? 만약에 남편이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아내는 쑥차 같은 것을 만들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른다. 쑥이란 건 그저 칼 한 자루 바구니 하나 끼고 집 앞 나무 아무데나 골라 잡고 앉아 쑥국 한 냄비 끓일 만큼만 캐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그 말이 있고 난 후 마치 미친년처럼 온 들판, 온 사냐를 헤매고 다니 시작했던 것이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와가 좋아하는 쑥차 좀 만들어달라는 소리를 왜 아예 대놓고 말하지 못하니? 흉증에서조차 차마 만들어지지 못하는 말들은 어쩌면 욕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이며 황폐하게 그지없는 욕설말이다. 아내는 봄 내내 쑥을 캐느라고 정작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버려두었다. 이제 가 초등학교 입학한 큰아이와 유치원생인 둘째 아이는 황사바람을 뚫고서 쑥 캐는 아내에게로 달려왔다. 엄마 쑥 캐서 돈 만들려고 그러지? 그렇게 묻는 큰아이 눈이 슬펐다. 쑥 많이 캐면 돈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렇게 묻는 둘째 아이 눈은 기대에 들떴다. 약초캐는 마을 노인에게 아내가 물은 적이 있었다. 할머니 약초캐서 약 만들려고 그래요? 약은 무슨 돈 만들려고 그러지. 산에서 까치밥 나무 꺾는 동네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까치밥으로 장식하게요? 장식은 무슨 돈 만들려고 그러지요. 아내는 무엇하러 쑥을 캐나. 돈이 없어서 아내도 돈 만들려고 쑥을 캐나. 아내는 황사바람 속에서 두 아이를 부둥켜 안았다. 쑥을 캐도 돈이 안 된단다. 촌에 살면 아무것도 돈이 안 된단다. 촌에 살면. 엄마 울지마.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게요. 촌에 살면서 슬픈 게 아니라 촌에 살면 어떤 것도 돈을 만들 수 없어서 슬프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정분내가 그렇고 아내의 집도 희망이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무엇을 해도 돈이 안 되는 촌에 살면서 무슨 수로 이 어린 것들을 거둘 것인가. 두 아이들 머리통에서 사내 아이들 특유의 머리내가 났다. 그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새끼들에게서 나는 냄새다. 새끼들이 어깨를 들썩인다. 도대체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돈 안 되는 촌에 사는 게 아이들도 무섭다. 생명의 본능으로 무섭다. 아내는 아이들의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미소가 그러하듯이 따스한 혀로 핥아주었다. 찝찝한 눈물이 먼지와 함께 아내의 혀에 달라붙었다. 아내 또한 사는 게 무서워서 거칠게 침을 뱉어냈다. 황사바람 거친 본 들판에서 눈 오는 밤길은 험했다. 아내는 정분을 감싸 안다시피 하고 정분의 집 앞까지 왔다. 아내는 정분이 미끄러지지 않고 집으로 잘 들어갈는지가 염려스러워 정분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보고서 기완의 집으로 가는 언덕을 넘어갔다. 아내가 언덕을 막 올라섰을 때 정분이 불도 켜지 않은 마루에 서서 외쳤다. 그러나 정분의 말소리는 어딘가 눈보라에 금방 묻혀버렸다. 어쩌면 기한의 집으로 가는 아내의 어떤 열기와 격정으로 정분의 말소리 따위는 아내 귀에 닿기도 전에 절로 녹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기한은 집에 있었다. 기한의 집은 어지러웠다. 집을 싸고 있었던 듯했다. 짐을 싸고 있었던 듯했다. 이삿짐 싸요? 네. 기한은 짧게 대답했다. 기한의 이삿짐이라야 한눈에 봐도 별것은 없어 보였다. 그림 도구와 옷가지와 식기와 냄비와 주전자 정도가 다였다. 기와에게는 가구라는 것이 아예 없었다. 기와는 언제나 당장이라도 널려있는 물건들을 가방에 쓸어 담고 떠남에 그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기와는 아내가 가져온 쑥찻을 끓였다. 쑥찻잔을 손에 쥐고 있으려니 눈 오는 밤이라서 그런지 비록 어질러져 있긴 해도 살림이 단출한 기와의 방에 주는 편안함 때문인지 아내의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다. 그러나 또 아내는 알았다.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진 진짜 이유는 기아가 이삿짐을 싸고 있기 때문인 것을. 떠나는 사람한테 무슨 험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험한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아내를 안정시켰다. 문득 기아가 말했다. 어떤 기업의 상품 전시장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어야 해요. 상품 전시장요? 내 상품이 돋보이도록 전시장을 꾸미는 일이죠. 아, 아내 입에서 탄성인지 탄식인지 알 수 없는 짧은 단말마가 흘러나왔다. 아내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 그리고 오는 내내 어떤 격정에 열기에 휩싸였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격정과 열기에 휩싸이게 된 처음이란 다름 아닌 남편이 한 말, 농촌에 거주하면서 당대 농촌 현실을 가장 예술적으로 치열하게 표현하는 작가 운을 하던 때부터임을 기억했다. 우린 살기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살기 나빠진 게 어찌 어제 오는 일인가? 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지 그러냐고 그러는 것인지 인수 없는 짧은 대답이 찻잔을 든 귀와 손가락이 안으로 오그라들고 있는 것을 아내는 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어떤 쾌감 같은 게 느껴졌다. 결코 순수하지 않은 어떤 악랄성마저 띈 쾌감이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무런 대책이 없죠.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이 날마다 너무 불쌍해져요. 대책 없는 아빠, 능력 없는 엄마, 밑에 태어난 우리 애들이 남편을 보면 분노가, 아이들을 보면 슬픔이, 내 마음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불안이 엄습해 오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내는 너무나 속이 상해왔다. 마음은 더없이 안정적인데 말투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었다. 아니 마음이 안정적이니까 말들이 따박따박 잘도 새어나왔다. 그 분노, 그 슬픔, 그 불안의 한가운데 당신은 있죠. 당신이 오늘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온 거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떠나주세요. 떠나주라니. 맹세컨대 마지막 말은 정말 엉겹결에 태어난 말이었다. 더 앉아있다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몰라. 아내는 겁이 났다. 아내는 그만 서둘러 일어서고 말았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어떤 수치심 때문에 푹푹 나리는 저 눈밭 어디에 그냥 확 꼬꾸라지고 싶었다. 몇 날 며칠 눈이 왔다. 눈 오는 날 며칠 아내는 알아누웠다. 꼭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느낌보다는 견딜 수 없는 무게의 슬픔이 아내의 가슴을 압박해왔다. 먹고 사는 문제의 어려움이 아무리 컸기로서니 그렇다고 그렇게 발작적으로 무슨 억하심정적으로 그 여자 기와에게 퍼부어댈 건 또 뭐란 말인가. 아 그리고 또 그렇게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짓눌려 있었단 말인가. 아내가 알아놓은 덕분에 남편이 작업실도 안 가고 살림한다고 집안을 왔다 갔다 한다. 눈 고친 날 아침 아내의 눈 언저리에 아침놀이 스며들 때쯤 남편의 기척에 아내는 눈을 떴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당신 할머니 돌아가신 지는 옛날이잖아. 그게 아니라 정분 할머니 말이야. 그러고 보니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유자나무집 노인 항주의 울음소리였다. 왜? 몰라. 아무래도 너무 외로웠던 모양이야. 정분의 집으로 가는 길은 발목까지 눈 속에 푹푹 빠져들었다. 정분은 방 안에 흰 천을 쓰고 누워 있었다. 정분의 머리맡에서 황조가 방바닥을 치며 울고 있었다. 황조는 정분을 사랑했던가. 콩파라 만난 거 사 먹으라고 5,000원을 줬단 말이야. 이 나한테 만난 거 사 먹으라고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사람 없는 세상에서 말이요. 황조의 넋두리가 이제만 파지고 있는 아침 햇빛 속으로 스미고 있었다. 아내는 정분을 덮고 있는 흰천을 들추었다. 정분은 잠자듯 누워있었다. 쌀과자를 들고 정분이 아내를 찾아왔던 밤 아득한 일인 것만 같았다. 아내의 입에서 간을 달아 흐느끼며 새어나왔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조금도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해요. 울면서 아내는 문득 기아가 떠올랐다. 기아는 어찌 지내고 있을까?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았다. 기아 씨는요? 글쎄 남편이 애매하게 대답했다. 기아 집으로 가는 길은 사람 발자국이 나있지 않았다. 아내는 자꾸만 불길해져서 기아 집으로 가는 언덕길을 달려 올라갔다. 가면서 부르짖었다. 가지 말아요 기아씨 미안해요. 떠나라고 했던 건 진심이 아니었어요. 아내가 올라가고 있는 언덕 너머로부터 또다시 검은 구름이 아침 햇발을 덮으며 몰려오고 있었다.